아빠는 훨씬 밝아진 표정으로 계속 설명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맷이 나타났지 뭐냐. 굶주리고 기진맥진한 상태였지. 그 앤 항상 배고파해요. 키라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파랑을 채집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왔다더라. 특별한 친구에게 파랑을 선물하고 싶다면서. 그 친구가 다른 색깔은 모두 만드는데 파랑은 못 만든다고 했지. 키라, 맷이 너에 대해 말할 때 나는 네가 내 딸이라는 걸 직감했단다. 그래서 맥과 함께 돌아오기로 결심했지. 아빠가 몸을 살짝 피며 하품했다. 내가 안전하게 잘 곳을 매식 구해줄 거야. 키라는 아빠의 손을 꼭 쥐었다. 손에도 흉터가 많았다. 키라는 예전에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표현을 확신이 없는 어투로 말했다. 아빠, 이제 아무도 해치지 않을 거예요. 숨는 게 안전해. 휴식을 취한 다음에 우리 함께 몰래 나가자꾸나. 너랑 나랑 매시 도중에 먹을 음식을 구해줄 거야. 네가 내 눈 역할을 해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내가 강한 다리로 네 버팀목이 되어주마. 아니에요. 아빠, 보세요. 기라가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그리고 편안한 실내를 가리키며 팔을 내뻗다가 당황해서 동작을 멈췄다. 제, 죄송해요. 보실 수 없다는 걸 깜빡 잊었어요. 하지만 여기가 아주 편안하다는 건 느끼실 수 있잖아요. 복도를 따라가면 이런 방이 많아요. 토마와 제가 사는 방 말고는 모두 비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아빠가 살면 되잖아요. 아빠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안 된다. 아빠는 이곳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아주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수호자 협의회에 친한 사람도 있어요. 그분이 제 생명도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저를 돌봐주세요. 설명하려면 정말 긴데 아빠가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아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너무나 위험한 처지였어요. 반다라라는 여자가 저를 들판에 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재판이 열렸어요. 그래서 반다라? 기억난다. 흉터가 있는 여자지. 네, 바로 그 여자예요. 그 여자가 다친 건 정말 끔찍했어. 그때 일이 기억나는구나. 그 여자는 아이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어. 아이가 축축한 바위에 미끄러지며 치맛자락을 잡은 거야. 그 바람에 그 여자가 날카로운 바위로 넘어져서 얼굴과 목에 깊은 상처를 입었거든. 하지만 제가 듣기에 조그만 아이였어. 하지만 그 여자는 아이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어. 나중에 아이가 독버섯을 먹고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 일을 조사했지. 개 중에는 그 여자를 의심하는. 아빠가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여자가 그랬다는 증거가 없었지. 정말 잔인한 여자야. 그 여자가 너에게 화살을 돌렸다고 했니? 그래서 재판이 열렸다고? 네. 하지만 이곳에 머물러 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게다가 명예로운 숙소까지 제공받았고요. 자미슨이라고 하는 수호자가 저를 변호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를 돌봐주면서 제 일을 감독하세요. 아빠, 아마 자미슨 아저씨가 아빠가 머물 장소도 구해주실 거예요. 키라는 아빠와 함께 사는 미래를 상상하며 행복한 표정으로 아빠의 손을 꼭 움켜잡았다. 하지만 실내 공기가 갑자기 변하는 것 같았다. 아빠의 얼굴에 딱딱하게 굳었다. 그리고 손도 딱딱하게 굳은 채 키라의 손에서 빠져나갔다. 그걸 변호한 사람이 자미슨이라고? 아빠가 얼굴 흉터를 만지며 중얼거렸다. 예전에 그 사람이 내가 묻힐 곳을 찾아주려고 했단다.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바로 자미슨이야. 챕터 23. 새벽이 오기 직전에 어스름한 달빛 속에서 키라는 자신을 위해 아주 정성스레 만들어 놓은 염색 작업장과 정원을 혼자 걸었다. 그리고 축축한 뿌리 주변의 흙을 부드럽게 다지며 대청을 심었다. 그러면서 에너벨라 할머니가 말한 내용을 읊조렸다. 1년이 된 대청에서 신선한 잎사귀를 따고 깨끗한 빗물을 쓰면 파랑이 나온다. 키라는 헛간에 있는 들통에서 물을 떠왔다. 그리고 가느다란 식물 주변을 흠뻑 적셨다. 1년 동안 자라려면 오랜 시간이 흘러야 했다. 신선한 잎사귀를 딸 쯤이면
키라는 이곳에 없을 터였다. 키라는 물을 다 주고 나서 혼자 쪼그리고 앉아 턱을 무릎에 대고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희뿌연 붉은 빛이 동쪽 하늘 언저리를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마을은 여전히 고요에 쌓여 있었다. 키라는 모든 걸 마음속에 집어넣고 전후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각각의 사건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 엄마가 돌아가셨다. 갑자기 혼자 병에 걸리셨다. 그런 일은 아주 드물다. 마을에 환자가 생기면 많은 사람이 같은 병에 걸리곤 한다. 그렇다면 누가 독을 먹였단 말인가? 하지만 어째서? 키라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왜? 키라의 뛰어난 자수 실력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럼 토마는? 그의 부모님도? 그리고 조의 부모님도? 왜? 그러면 그들의 재주도 모두 확보할 수 있었다. 키라는 절망감에 빠진 채 새벽에 정원을 보았다. 꽃들의 윤곽이 어렴풋하게 드러나 미풍에 흔들렸다. 일부는 가을 시작 날쯤이 되어야 필 것이다. 이제 드디어 대청도 심었다. 그토록 갈망하던 파랑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잎사귀를 딸 사람은 키라가 아닐 터였다. 아빠는 상처를 치유한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 마을로 새로 찾은 딸과 함께 돌아갈 힘을 모으기 위해 근처 어딘가에서 자고 있었다. 키라는 아빠와 몰래 도망칠 예정이었다. 키라가 알던 유일한 세계를 떠날 예정이었다. 키라는 그 여행에 기대가 컸다. 불결하고 시끄러운 이 마을을 그리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장난이 심한 맷이 보고 싶을 것 같았다. 그리고 아주 진지하고 헌신적인 토마 역시 그리울 것이다. 그리고 조. 키라는 연례 모임에서 사람들을 향해 자랑스럽게 손을 흔들던 꼬마 가수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조를 생각하니 뭔가가 기억났다. 아빠가 살아 돌아왔다는 흥분과 혼란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생각하니 공포가 밀려들었다. 숨이 막혔다. 축제 동안에 들려오던 이상한 소리, 금속이 절거덕거리는 조그만 소리. 지금도 마음속으로 그 소리가 금속을 끄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키라는 노래 후반부를 시작할 때 그 소리를 내는 물체를 살짝 엿볼 수 있었다. 노래를 마치고 군중의 환호에 감사하는 가수는 조가 무대에서 즐거운 표정으로 뛰어내려간 직후 자신도 아래로 가기 위해 계단 쪽을 향해 움직였다. 그러고는 계단 꼭대기에서 의상을 살짝 올렸다. 바로 무대 옆에 앉아있던 키라는 그때 가수의 발을 보고 말았다. 맨발인데 그 형상이 괴이했다. 발목에 자리 잡은 굵은 흉터는 아빠의 얼굴에 난 흉터보다 심했다. 마른 피가 뭉치고 딱지가 앉아 있었다. 두 발에서 새빨간 피가 실선을 그리며 흘러내렸다. 새로 만든 족쇄 주변에서 골마 터진 맨살이 흘리는 피였다. 발목에 매달린 굵은 족쇄 사이에서는 무대에서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무겁게 끌리는 쇠사슬이 달려 있었다. 그러다가 가수가 의상을 내리자 키라는 더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어쩌면 자신이 헛것을 보았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수가 움직일 때마다 바닥에 긁히는 쇠사슬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가수가 지나간 길에는 검붉은 빗자국이 기다랗게 남아 있었다. 여기까지 생각하다 보니 갑자기 모든 게 뚜렷한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 아주 간단했다. 언젠가는 쇠사슬의 메인 가수 자리에 오르게 될 꼬마 가수 조. 존귀한 도구로 세상의 역사를 그리는 조각가 토마. 그리고 그 역사에 색을 입히는 키라. 세 사람은 바로 미래를 창조하는 예술가였다. 키라는 그걸 손가락 끝으로 느낄 수 있었다. 스스로 생각해낸 아름다운 장면을 색실로 짜내는 능력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이 의상에 대한 임무를 맡기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능력이었다. 토마 또한 어렸을 때 나무를 들고 놀라운 형상을 조각했다고, 마치 그 조각이 자신의 손을 통해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조는 한 번 들으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고음의 선율을 마법의 목소리로 방에서 혼자 노래했다. 이건 역시 조가 사람들로부터 장인의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받기 전부터 지닌 재주였다. 엄격한 표정의 수호자들에게는 그런 창조적인 능력이 없었다. 그들이 지닌 건 교활한 머리와 권력이 전부였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능력을 훔치고 족쇄를 채워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할 방법을 찾아낸 것이었다. 그들은 바람직한 미래를 외면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미래를 추구하도록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 키라는 정원이 차분하게 물결치며 잠드는 걸 지켜보았다. 노란 갈기덩굴 옆에 조심스럽게 새로 심은 대청이 자리 잡은 걸 바라보았다. 대청은 한번 꽃 피우고 난 다음 대부분 죽어. 하지만 가끔은 조그만 새싹이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어. 에너벨로 할머니는 대청에 대해 설명할 때 이렇게 말했다. 키라가 심은 것은 조그맣게 살아나는 바로 그 새싹이었다. 키라는 왠지 모르게 새싹이 모두 살아날 거라고 확신했다. 확신하는 건 또 있었다. 그래서 문득 그것을 느끼고 축축한 풀밭에서 일어나 실내로 들어갔다. 아빠에게 가서 다시는 아빠의 눈이 될 수 없다고 이곳에 남아야 한다고 말할 생각이었다. 아빠를 집까지 인도할 사람은 몇으로 정해졌다. 그들은 저녁 늦은 시각에 마을에서 뻗어나온 길 어귀에 모였다. 에너벨로 할머니네 공터를 지나 며칠 계속 걸으면 치료해주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이어지는 길이 나왔다. 맷은 길을 떠나고 싶은 마음에 이리저리 움직였다. 인도자 역할이 자랑스러웠다. 막대기 또한 모험을 떠나고 싶어서 코를 킁킁거리며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맷이 먼저 말했다. 누나는 나 무지하게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을지도 몰라. 내가 찾아가면 그곳 사람들이 좋아할 테니까 말이야. 맷은 키라의 아빠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언제나 음식 많나요? 손님 줄 음식이란 개줄 음식도요? 응? 아빠는 빙그레 웃으며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맷이 키라를 옆으로 데려가서 중요한 비밀을 속삭였다. 미안해하는 나지막한 목소리였다. 누나는 달이 많이 절기 때문에 이곳서는 남편 구할 수 없을 거야. 괜찮아. 키라가 안심시켰다. 그러자 맷이 키라의 소매를 세게 잡아당겼다. 부도간 누나한테 그곳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었어. 거기서는 몸 다친 사람도 결혼해. 그리고 거기서 젊은 남자 봤어. 두 음절 남자야. 다치지도 않았어. 누나랑 비슷한 나이야. 맷이 엄숙하게 속상이며 덧붙였다. 누나가 원한다면 분명히 그 남자랑 결혼할 수 있을 거야. 기라는 맷을 껴안고 조그맣게 속삭였다. 고마워, 맷.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 그 남자는 아주 놀라운 파란색이라고.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도 되는 듯 맷이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기라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토마는 모아둔 음식 보따리를 가져왔다. 그리고 길이 시작되는 곳에서 키라 아빠의 강한 등에 묶어주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키라는 가만히 기다렸다. 아빠는 키라의 결정을 이해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나중에 가능할 때 오도록 하렴. 맷이 왔다 갔다 하며 우리를 연결하는 끈이 될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맷이 너를 데려올 거야. 키라는 아빠를 안심시켰다. 언젠가는 두 마을이 서로를 알게 될 거예요. 벌써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사실이었다. 키라는 자신의 두 손에서 그리고 두 손이 절로 수놓고 싶어하는 그림에서 미래를 느낄 수 있었다. 아직 아무 그림도 없는 광대한 공간이 의상의 어깨 위에 기다리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단다. 아빠가 말했다. 키라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아빠는 맨손으로 와서 지난 며칠 동안 숨어 지냈다. 그런데 아빠가 뭔가 부드러운 걸 키라의 손에 올려놓았다. 편안한 느낌이었다. 키라는 그게 뭔지 손으로만 느낄 수 있을 뿐 사방이 어두워서 제대로 볼 수는 없었다. 실? 실타래예요? 아빠가 웃었다. 돌아가는 돌아가길 기다리는 동안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많더구나. 내 손은 보지 않고 일하는 방법을 익혔기 때문에 재주가 많단다. 그래서 파란 셔츠를 한 올씩 풀었지. 내가 입을 옷은 매시 구해다 주었어. 훔쳤지. 매시 자랑스레 말했다. 대청이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 시를 써라. 안녕히 가세요. 키라가 속상이며 아빠를 껴안았다. 그리고는 눈먼 아빠, 마을을 배신하게 된 맷, 꼬리 굽은 개가 떠나는 광경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래서 아빠 일행이
더는 보이지 않을 즈음에 발길을 돌려 자신을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갔다. 손에 들고 있는 파랑이 부르르 떠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파랑이 이제 막 생명을 부여받고 숨을 쉬는 것 같았다.